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후분양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데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택지 지구라든가 민간 택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 택지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없고요. 지금 보통 보면 공공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 기준을 전체 공정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는 의무화 대신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저리의 주택, 도시기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전환을 유도하는데, 다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후분양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강남 재건축 등 민간 아파트들은 주택 취향에 따라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지정을 통해 후분양제를 이용한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 인상은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일단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는 공공사업시행자, 예를 들자면 LH라든가 아니면 SH, 경기지방공사 등과 같은 이런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관들이 땅을 수용하거나 해서 마련하게 되면 우리 땅 수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도 짓고 신도시도 짓고 그러죠. 그렇게 공급되는 땅들 중에서 이제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LH가 직접 분양한다든가 또는 SH가 분양한다든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보통 이제 공공 분양 아파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민영, 말 그대로 그 건설회사라든가 시행사들한테 땅을 팔아서 이렇게 땅을 매각한 후에 민간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게끔 하는 땅들도 있죠. 이제 이런 데들이 공공택지 내 민영 아파트들인데, 땅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땅을 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을 매각하는 사람들은 SH나 LH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땅을 매각할 때 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는 지금 다 분양가 상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일 수 없다. 그러니까 후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분양 제도의 장점은 빨리 분양을 하고 나니까 돈이 빨리빨리 분양 수입이 들어오니까 자금이 조금 유리한 반면에 후분양 같은 경우는 돈을 돌릴 수가 없죠. 지금 이제 60% 이후를 후분양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건물 골조 올라가고 후분양 공정 60% 이후에 이제 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금 유입이 어려우니까 그만큼의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늘어난 부분을 분양가에 과도하게 산정해서 올리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렇게 공공택지 안에 민간 분양할 수 있는 택지들, 얘네들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만 우리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공공주택지구 내에 이런 식으로 택지를 매수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추첨 경쟁률도 건설회사들, 시행사들 경쟁률 되게 높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우선 민간 아파트의 공공택지 우선 공급,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 비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리의 주택, 도시, 기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신 이자를 좀 싸게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택지 안에 있는 민간 분양 물량도 조금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LH에서 공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한 공정률 10에서 20% 선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형태, 완전 선분양은 아닌 상태인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단계적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공택지 내에서 후분양이 잘 될까?
잘 될까? 잘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 기사 내용에도 답이 있습니다. 후분양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원래 후분양 조건의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러니까 이미 논의가 돼서 시행된 적이 있어요. 그럼 왜 지금은 안 하느냐? 그 좋은 조건, 그 좋은 대책에 이 제도를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느냐? 답이 뒤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주택 경기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지금은 부동산이 잘 팔리는 시절이고 분양을 해도 잘 되는 시절이니까 뭐 조건을 안 붙이더라도 막 이런 조건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막 받겠습니다. 나 일단 땅 주세요. 땅 매각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건설회사들이 줄을 서는 상황인 거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땅 받아봐야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후분양해야만 땅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분양 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후분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도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되게 부동산 시절이 호경기고 공공주택지구가 마찬가지로 땅 받으려고 건설회사들이 혈안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당장 서울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지 않고 만약에 눈을 지방으로 돌려서 본다고 하면 애초에 아파트 지으려고 분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 미분양 나고 인기 없는 그런 지역들에 만약에 공공주택지구를 짓는다거나 하면 거기 땅 지금 가서 분양 받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건설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가서. 이제 경기 남북, 경남 쪽이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쪽에 공공주택지구 짓는다고 해서 여기 땅 후분양하는 사람 건설회사들 우선 해서 줄게 라고 하면 지금 가서 받겠어요? 선분양 해주고 선분양 하게끔 해주고 다른 혜택 준다고 하더라도 계산기 좀 두들겨 보고요 하겠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앞으로도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은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고 밑그림은 그리긴 하지만 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고 시장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했던 부분이 민간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를 좀 봤는데요. 민간에는 그렇게 크게 개입하려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민간에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게끔 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요번에는 그 정도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새는 건설 회사들 또는 조합,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후분양제 하자, 후분양제로 가자, 지금 HUG가 분양가를 너무 빡세게 규제하니까 그렇게 어차피 비용으로 이렇게 분양을 싸게 할 거면 어차피 이자 더 내고 하느니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금융비용 일단 좀 부담해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후분양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자, 분양 보증이 필요 없는 시점에 가서 HUG의 분양 보증 없이 다 지어놓고 팔게 되면 분양 보증 안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 조합들이 지금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스로 금융비용을 떠안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UG가 선분양으로 해서 이 분양가 규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건설회사 또는 조합들이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금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요건을 되게 완화해 놨거든요. 쉽게 지정할 수 있게끔 했어요. 아직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 규제를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일단 밝혔다고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가이드선에서 나올 것 같고요. 요게 이제 후분양제 로드맵. 그래서 요게 이달 하수니까 6월 말 정도에 나오려나 봐요.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상계인 뉴타운 얘기예요. 그 3차 뉴타운 사업구역들이
이제 가장 늦게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도 좀 되게 더딘 편이었습니다. 더디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초기 단계 재개발 사업장들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을 때 뭔가 사업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봐야 잘 안 팔릴 텐데 뭐 지금 만들어서 팔면 뭐하냐 할 거 아니에요. 3차 뉴타운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이 조금 대부분 더디다. 2차 뉴타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더딘 경우들이 많습니다. 3차 뉴타운들 중에서 조금 빨리 움직였던 데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들이 조금 대부분 마무리가 돼서 해제될 때 됐긴 됐지만 이제 분양들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요번에 신길파크자이 분양하죠. 예, 이제 신길 3구역 올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하면 신길도 이제 얼추 다 끝나거든요. 이렇게 빨리 된 데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딘 데도 있어요.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 끝자락이죠. 당고개역 가기 전에 이제 상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상계 구도심 이 노후한 주택지들이 있는 지역들 여기 이제 상계 뉴타운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제 6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상계 4구역은 작년에 분양을 했고요. 작년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분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 6구역이 좀 있으면 분양 나올 거예요. 그래서 6구역 롯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구역, 2구역, 5구역이 있어요. 3구역은 해제가 됐고 여기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는 이제 당고개역입니다. 그러니까 4구역, 6구역 쪽은 상계역 쪽이 가까운 거고 1, 2, 5구역은 당고개역 쪽으로 가까운데 지금 요번에 이제 5구역이 정비 계획이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제 5구역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면서 상계 뉴타운들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사 내용 좀 볼게요. 10년 넘게 표류하던 상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가장 사업이 늦었던 상계 5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래서 다 사업이 이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고 하면 7,600여 세대에 달하는 서울 북부의 미니 신도시 건설이 가시가 된다. 그래서 상계 5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돼서 간다. 지금 뭐 기사에서 보면 내년 정도에 1구역, 2구역, 5구역 모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작년 상계 4구역을 시작으로 올 연말에 상계 6구역 또 일반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상계역 주변에 2개의 구역이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건축심의 들어가 있는 상계 1구역, 2구역, 뭐 여기 사업시행인가 받고 5구역까지 가면 상계 뉴타운도 이제 얼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계 뉴타운의 남은 한 개의 퍼즐, 5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 2구역, 1구역, 2구역, 5구역은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계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요.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의도 MBC 방송국 얘기입니다. 여의도 얘기야. 여의도도 오래됐죠. 원래 옛날 60년대 비행장 있던 데에다가 이제 도시개발하면서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신도시 지어서 만들어진 데가 여의도인데, 이제 여의도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초기에 들어간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했고, 그러니까 주택들도 재건축을 하지만 기존에 지어졌던 낡은 건물들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MBC 방송국이 원래 여의도 있다가 지금 상암동으로 이사 갔죠. 그리고 이 여의도 방송국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매각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신영 NH투자증권 GS건설에서 여기 땅을 매수하나 봅니다. 작년에 뭐 이미 양해각서는 체결했나봐요. 그래서 여의도 MBC 부지 복합개발 PFV, 그러니까 5월달, 작년이 아니라 작년 6월 맞네요. 작년 6월에 여의도 MBC 부지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이번에 이제 땅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795제곱미터 부지에 오피스텔 상업시설 및 아파트 등 복합시설을 건설한다고 해요. 2022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아파트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있고,
여의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높은 건물들, 지어진 높은 건물뿐만 아니라 또 이 새로운 고층 빌딩이 또 하나 들어서겠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LH 희망상가 총 187호 공급, 시세의 80% 수준으로 장기 임대한다는 내용이에요. LH는 시세의 50에서 80% 선인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가능한 공공임대상가인 LH 희망상가 총 187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공급 유형별로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공공지원형은 시세 50% 수준으로, 그 다음에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80% 선에서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서 사업 취지에 적정한 적합한 입점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고, 임대료는 뭐 저렴한 게 특징인 거죠. LH 희망상가는 전국 28개 LH 아파트 단지에 이제 187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남미사 C3 행복주택단지 내 상가가 뭐 좋을 것 같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우리 공공임대주택 얘기도 하지요. 임대주택 LH라든가 이렇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거는 뭐 좋은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성동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했었죠.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는, 좀 안정적으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LH에서도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거시장 말고 임대시장에서도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좀 살짝,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불편한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 거랑 달라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뭐, 이 LH라든가 SH에서 공급하는 데들은 이제 납입 횟수 기준으로 해서 오랫동안 청약통장 가입해서 납부해온 사람들 기준으로 내고, 그 다음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가점 적용을 해서 보통 공급하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LH에서 공급하는 이 상가 중에서 대부분의 호수는 보통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높게 써내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한으로 입찰해야 될 가격을 정해놓고, 이 상가는 우리가 감정평가해 보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이상 받으실 분들 낙찰 와서 입찰하세요 해서, 금액 예를 들어 6억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5억 8천 쓰는 사람도 있고 해서, 6억에 낙찰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고, 6억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 그 6억에 낙찰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거에 준해서, 자기가 들어간 돈에 준해서 임대료를 계산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LH가 그런 식으로 다 입찰받아서 고가 매각한 상가들은 그거에 준해서 세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칸은 LH가 임차인이 되면서 그거랑 상관없이 저렴한 임대료를 이렇게 임대낼 수 있게 되는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임대를 오래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걸, 근데 사실 참 그게 그런 게, 주거 같은 경우는 뭐 사회 안전망이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저가 임대주택 공급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그 옆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랑 여기 혜택 받아서 저렴하게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랑, 결국은 상가를 공급받아서 세 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 말 그대로 높은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그 사람들은 특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LH 측 한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가 매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려형의 어떤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져서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 기사는 한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저렴한 임대료를 오랫동안 임차를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상가
세입자들보다 그 옆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매각된 임대인,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매각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내야 되는 그런 세입자들이 오히려 이 기사에서는 더 눈에 밟히네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 강동구에는 윌로비로, 호주 윌로비시에는 강동 스트리트가 있다, 생겼다, 뭐라는 제목인데요. 테헤란로, 이란에 가면 서울로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오면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있는 것처럼, 이제 구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나봐요. 강동구에는 윌로비로라고 하는, 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주 윌로비시에는 강동 스트리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 서울 강동구는 고덕동 샘터공원 삼거리에서 동명공원 입구 구간, 2011년 구와 교류를 맺은 호주 윌로비시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뭐 윌로비로 이렇게 신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강동구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서 기사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9호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 한번 기사를 얼마 전에 읽은 바 있죠. 4호선이 아니라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고 하면서 연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남까지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덕 택지지구, 그러니까 이 강동구 고덕동 상일동 일대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죠. 6단지 고덕자이까지 하면 일단 얼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고덕 그라시움이 이 고덕 2단지 재건축에서 지어진 곳인데 가장 크죠. 근데 그 북측에 보면 살짝 좀 한지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미개발지, 미성숙지 그런 느낌이 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라고 적혀 있는 서울 고덕지구라고 하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그쪽에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길 사이에 있는 길이 이제 윌로비로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로비로를 보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기사를 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조성업 현장,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이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올려주신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한 2020년 지금 보니까 일단 용지 공급 신청 접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게 용지들을 지금 매각하면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나봐요. 보시면 여기 지도상에서 보시면 그라시움 북측에 있는 여기 넓은 땅이죠. 한강변 남측이기도 하고요. 하남 지금 하남이 옆이고 그 중간에 강일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일지구 옆쪽으로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된다. 상업 업무 들어가면 일단 일자리 늘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탬이 되죠.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곡지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급등했던 원인이 결국은 이 마곡 안에 지어지는 많은 기업들 유치 들어오고 그 업무 시설을 비롯해서 그런 일자리 수요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어떤 원동력으로 인근 배후 주거 지역들이 좋아졌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동구가 일종의 베드타운 느낌은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덜해서 송파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갖춰진다고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니까 대략 이러합니다. 유통 판매시설 용지, 그 다음 뭐 자족 용지, 상업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공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보면 상업용지 같은 경우 용적률 600% 이하, 그 다음 공공청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판매시설 용지랑 자족시설 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인데, 대략 용도들을 보니까 업무시설, 유통 판매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그다음 문화, 집회시설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뭐 대형 쇼핑몰이랑 업무시설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업시설 용지는 용적률 600%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들로 업무시설 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림 보니까 대략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문화유통 상업존, 비즈니스 R&D 지식 산업존, 호텔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 강동구에 부족했던 대형 유통 판매 시설을 비롯해서 업무 시설들,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한다. 마련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채워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라시움 북측에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 만들어진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짧게 읽을게요. 아파트 뜨거운데 주상복합 썰렁 경매 온도차. 그래서 경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경매 가격만 보면 장난 아니에요. 볼까요? 자, 지금 이제 5월 서울 법원 경매 최다 응찰자 아파트 이래가지고 낙찰가율이 나왔는데 낙찰 가격만 보면 다 100%가 넘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경매는 지금 신권에서 그냥 다 가격을 초과해서 좀 낙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 주상복합 아파트만 이 낙찰가율이 8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복은 인기가 없고 일반 아파트는 인기가 있다. 아파트 뜨거운데 주상복합 썰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사는 아마도 경매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뽑은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왜 잘못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이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113% 낙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 내용만 하도 주복도 지금 113%니까 이 표시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낙찰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 주복이라서 낙찰가율이 낮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중대형 평형, 지금 수요가 많지 않은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낮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낙찰가 상위 10개 아파트 중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는 여의도 대우 트럼프월드, 여의도 자이만 낙찰가율을 100% 밑돌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트럼프월드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4억 3천이었지만 낙찰가는 12억 8,999만 원이었고 여의도 자이도 감정가가 16억 5천이었지만 14억 8,300에 낙찰됐다라고 하는데 트럼프월드도 그렇고 여의도 자이도 그렇고 다 중대형 평형만 있는 아파트라서 그러니까 결국 기사의 제목이 주상복합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경매에서도 중대형 평형, 대형 평형 아파트들은 인기가 좀 덜하다 그런 쪽이 포인트였으면 또는 사실 주복인 것도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주복이고 대형 평형 뭐 이렇게 기사의 포인트를 갖다고 하면 더 납득할 만한 기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근데 아무튼 지금 낙찰가율들이 다 100%를 넘고 사람들이 경매에도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래에 느껴지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죠. 뭐 거래 가격도 굉장히 거래 자체가 일단 절벽이 되고 있고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이는 한편 경매 가격은 이렇게 낙찰가율이 높은 모양새가 나오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경매는 시차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경매 시작하기 전에 감정평가했던 금액 자체가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감정평가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낙찰가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는 하루 휴일 현충일이 있었더니 진짜 후딱 한 주가 간 것 같습니다. 뉴스 몇 번 안 읽고 끝났네요. 뭐 오늘도 아무튼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진짜 뉴스를 못 읽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휴가를 좀 일찍 떠나는 관계로, 다음 주에 갔다 와서 아마 제대로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